독립영화 제작자로 이렇게 나서게 되신 그 계기가 장산곰매 네. 좀 형성하면서 뭐 파업전야라든가 옥금의 나라로 뭐 이런 작품들 하시면서 하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판에 가서 사실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나중에 신신의 제작사의 대표가 되는 신철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분도 어떤 이제 황기성 사단이라는 영화사의 제일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대학 선배님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충무로에 간 그 1세대인 사람이죠. 그래서 원영에서 저 영화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일로 와봐. 너 국문과 나왔지. 시나리오 하나 써봐라. 그래서 또 여간방을 하나 잡아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둘이서 같이 막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완성됐는데 나중에 그게 영화가 되긴 했는데 제목만 그 남고 내용은 다 바뀌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는 크게 성공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저의 이제 불길한 이 미래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고 난 뒤에 그 신철 선배와 제가 둘 다 동시에 해고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렵만 딱 놓고 보면은 악연이었네요. 예, 악연이죠. 서로 만난 게. 예, 저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그분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다시 이제 뭐 정처 없이 길거리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된 원래 거죠. 너무 재밌는 게 처음에 이제 대학원 마무리 무렵에 왠지 모르게 나는 영화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충무로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신철님을 만나서 우연찮게 시나리오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서 둘이 같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선배님도. 근데 저는 뭐 이럴 게 없으니까 뭐 그러다가 결국 만나게 된 게 이제 좀 제 또래의 독립영화, 아직까지 충무로의 본격적인 이제 명함은 못 내민 이제 젊은 영화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주꾼들 비전 있는. 그래서 제가 무슨 독립영화에 무슨 철학이 있었어가 아니고 만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훨씬 더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작품인 옥금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파업전야, 닫힌 교문을 열며 뭐 이렇게 한 사실 이렇게 그 영화는 뭐 지금 봐도 이렇게 좀 맛이 화끈거리는데요. 그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영화 자체보다는 사실 아무도 요즘처럼 뭐 독립영화 지원 이런 게 그때는 없었죠. 오히려 독립영화를 탄압했으니까 아무 지원도 없이 저희들은 돈을 만드는 것부터 그 제작비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저희들은 그 당시에 보급 투쟁이라고 했어요. 보급 투쟁. 영화를 찍으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때 영화에서 그 그랜저가 필요하다고 독립영화 찍는다고 반으로 깎아주지 않습니다. 또 렌터카에서 똑같은 돈을 받죠.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그때 처음 느낀 거는 영화라는 게 숨만 쉬면 돈이구나.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면 다 돈이구나. 녹음, 편집, 녹음 이게 이제 그 현상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후반 작업을 하는 데서 어떤 이제 뭐 굉장히 이른바 관계 기간. 안기부라든지 경찰로부터 이제 작업을 완성 못 시키게 탄압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후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에 4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4개 업체만 쟤들 받지마 하면 영화를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악랄한 게 만들 만큼 만들고 돈 쓸 만큼 쓰고 이제 후반 작업하고 이제 걸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기다렸다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 닫힌 교문을 열며 같은 이제 참교육을 주제로 만든 영화를 할 때는 후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서 일본에 불법적으로 필름을 유출해서 일본 도에이 프로덕션에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반입했습니다. 밀수까지 한 거죠. 도에이 프로덕션은 그 일본에서 굉장히 굴지의 그 프로덕션인데 저희 상황, 뭐 돈은 다 받았어요. 돈은 다 받지만 그 상황을 딱 듣고 난 뒤에 정말 이 한일의 저는 좀 일본에 굉장히 강경한 반일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업을 하는데
우리를 배신한 우리 한국의 영화 업계에 비해서 네.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디테일까지를 만약에 이 한국의 프로덕션한테 그때 의뢰했으면 뺨을 맞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를 전부 세심하게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해준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앞서 일본이 그 영화 그 문화가 앞서 당시로는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예.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물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도움과 힘을 실어주고 싶은 네. 격려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오히려 그 영화 내용보다는 더 영화적으로 저한테는 유의미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배급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했거든요. 전부 다 막 무슨 독립군처럼 막 영사기에 막 그 영사막도 몸에 칭칭 감고 이제 네. 전국을 다니면서 상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뭐 한 100군데 이상 지역에서 그쵸. 이렇게 상영을 하고 또 잡혀가고 뭐 이제 뭐 재판받고 이제 그 독립 영화에 한 5년간 몸담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사회 부조리를 몸으로 느끼시고 대부분 투사로 변하는 것은 그런 계기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셨다는 얘기가 안 어울릴 정도로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그 당시 그렇게 전횡이 심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는 이제 본래는 이제 예술윤리위원회라고 불렸는데요. 제3공화국 때 60년대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4공화국 유신 정권에 들어서고 난 뒤에 공연윤리심의위원회로 이제 계약되면서 이제 이른바 사실상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검열의 최전선에 서게 됐고 실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는 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아예 심의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장르는 별로 큰 영향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인 파급력이 큰 장르, 영화라든지 이렇게 대중음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정말 치명적이죠. 예.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검열을 특히 영화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검열 가해지를 당해가지고 영화가 걸레가 되고 나면 일단 그 예술, 그 감독이나 작가들과 그 회사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회복할 수 없는. 왜냐하면 뭐 소설이야 혼자서 이렇게 이 방에서 이렇게 원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셈이지만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숨만 쉬어도 한 번 쉬어도 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검열이 왜 나쁘냐면요. 사실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알아서 기기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를 자기 검열시키는 거죠. 이거 걸리고 잘릴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렇게 사실 잘 안 만들어. 걸릴 수도 있는데 안 잘릴 수도 있는데 야 이것도 걸려서 우리 회사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이기도 하고 사실은 동시에 한 사회 전체에 이런 창조적인 더듬이를 이렇게 말살시키는 굉장히 반인간적이면서 동시에 반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 앞에서도 이제 독립영 활동하신 그 선배들 있을 때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당연히 우리는 뭐 우리는 표현의 자유 또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건데 당연히 재판부는 우리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영화를 상영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너희는 왜 심의를 안 받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건 심의가 아니고 재판장님이 검열이잖아요. 그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위반입니다라고 이때까지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 분들도 계속 얘기해 왔어요. 다만 다 기각이 되거나 실행을 받았을 뿐이죠. 근데 저도 당연히 또 그 자리에 이제 똑같이 서게 됐습니다. 92년에.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는 뭐 당연히 전 재판을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해봐야 뭐 결과는 뻔할 것 같으니까. 뻔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민변에서 저한테 젊은 변호사를 한 분 보내주셨는데, 예. 아, 이분은 진짜 제 인생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저희들은 수임료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되지도 않을 재판에. 어떤 사명감이 네.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힘 빼지 오히려. 마세요. 막 오히려 피고인이 변호인을 막 말렸어요. 근데 아니라고, 이건 해볼 만하다고,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뭐 끝까지 해보나마나 앞에도 뭐 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는데. 근데 이분이 진짜 정말 법정 영화를 찍으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막 증인들도 소환하고. 그래서 뭐 충무로 쪽에 좀 잘 나가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것을 증언해 줄 사람 없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신철 선배가 성공해 있었어요. 좀 자리 잡아서. 결혼 이야기로 크게 성공을 하고. 결혼 이야기.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막 그 군사 정권 시대에 이제 막 정인으로 나와 주셔서 본인이 가진 게 많고 이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안해. 그래서 미안해. 내가 좀 그렇지 않니? 뭐 이랬으면 뭐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나오셔서 굉장히 훌륭한 정언을 해주시고 또 반대 정인으로 뭐 영화 진흥 과장도 불러내고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재판부가 우리 측에 이제 이 위헌 재청에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큰 성공이다.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죠. 바로 이런 이제 사전 심의는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무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도 내려왔던 공정윤리심의위원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그 문화예술계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혹시 이제 이런 쪽에 내가 몸담아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가 어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어떤 문화의 시대가 열리는 때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 당시로서는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분야들이 약간 좀 다들 어설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초심자들도 가서 이렇게 대충 눈치 보고 이렇게 진입장벽이 좀 낮았어요. 지금은 뭐 이 모든 분야들이 막 좀 목숨을 걸고 막 전문적인 젊은 인력들로 가득하니까 저같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슬쩍다 그런 바보 소리 듣게 나갈 맞겠죠.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좀 어딘가 구멍들이 좀 많았고 그런 자유로움이 저는 제가 성장을 하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런 정말 무의식적인 어떤 억압체계에 대한 그냥 정말 재밌게 막 끝까지 간 대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반항의 표출이네요. 그렇죠. 자유로움에 대한 정말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야 말고 그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이 세상에 없잖아요. 때마침 시장도 음악, 영화, 공연 그런 르네상스처럼 이렇게 막 펼쳐지는 90년대 펼쳐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이 한반도의 이 5,000년 역사에서 제일 축복받은 세대가 아닌가.